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반다이크를 필두로 정비된 리버풀의 수비진은 공격적인 면모 대신 수비적인 면모를 더 강하게 어필하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양팀 감독은 모두 가장 자신 있는 라인업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토트넘의 경우 케인의 몸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한들 그 어떤 감독이 팀의 주포이자 에이스인 선수를 벤치로 내릴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데 저는 케인의 활약과는 상관없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수비적으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손흥민이 모우라 대신 출전했습니다. 클롭은 밀러 대신 바이날둠을 선택했고 이는 곧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암시했죠. 하지만 전반 30초경 시소코의 핸드볼 파울이 지적되면서 상황은 꼬여버립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포체티노는 더더욱 그랬겠죠. 리버풀의 입장에선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리버풀처럼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에게 있어 한 골은 다른 팀보다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덕분에 클롭은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리버풀의 주 공격 루트만 보아도 알 수 있었어요. 리버풀의 공격 패턴은 후방에서부터 길게 뻗어나가는 롱패스가 주를 이뤘습니다. 마네와 살라가 각자의 공격 범위 내에서 상대의 풀백과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는 상황을 초래했고 나머지 공격수들 그리고 바이날둠 정도가 이를 뒤따르면서 공격을 마무리했죠. 리버풀의 공격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공격의 마무리를 빠르고 간단하게 해치웠어요. 로버트슨과 아놀드 역시 이전 경기들과는 달리 공격에 있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엔드라인까지 전진하는 일도 없었고 크로스 역시 무척 이른 타이밍에 행했죠. 간혹 파비뉴 혹은 핸더슨이 본래의 위치보다 더 많은 전진을 감행해 수비의 밸런스가 흐트러지려 한다면 과감하게 슛을 날림으로써 공격을 마무리했습니다. 수비 라인을 정비할 시간을 벌며 토트넘에게 빈 공간을 주지 않으려는 계획이었겠죠.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많아질 경우 진영이 무너질 테고 그렇다면 손흥민 혹은 케인에게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으니까요. 반면 토트넘은 리버풀의 압박에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전 경기들에서도 그러했듯 리버풀은 토트넘을 상대로 매우 강한 압박의 형태를 유지했고 토트넘은 이를 피해 최대한 사이드 위주의 빌드업을 이어나갔죠. 하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리버풀은 4-5-1 내지 4-1-4-1의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토트넘의 측면을 봉쇄했고 손흥민의 번뜩이는 드리블을 제외하면 리버풀의 전반전 수비는 상당히 견고한 채로 지속되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케인의 부진은 뼈아팠습니다. 케인은 전반 초반 주로 반다이크와 경합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대결에서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마저 아놀드의 좋은 수비로 인해 막히게 되자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죠. 토트넘은 이날 크게 3번의 변화를 가져갔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손흥민의 위치 변화였습니다. 손흥민은 아놀드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어요. 2번의 결정적인 대결에서 패배했고 케인 역시 반다이크와의 대결에서 매번 패배했죠. 케인이 반다이크를 제대로 묶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리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고 포체티노는 손흥민과 케인에게 새로운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이후 손흥민과 알리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손흥민은 우측에 알리는 좌측에 포진해 있었으며 케인은 이에 따라 반다이크 대신 마팁과 경합 상황을 펼치게 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 토트넘은 케인의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손흥민에게 좀 더 편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으며 로즈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좌측 사이드에 힘을 줄 수도 있었죠. 몸 상태가 좋지 못한 케인은 주로 마팁을 이끌고 사이드로의 움직임을 시도했습니다. 사실 마팁과의 대결에서도 그닥 우위를 점하지 못한 케인이었기에 할 수 있는 플레이가 한정적이었어요. 이 경기에서 케인은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케인 특유의 포스트 플레이도 전혀 나오질 않았고 양 사이드로 벌려주는 패스 또한 적었죠. 장점인 슈팅 역시 마팁과 반다이크에게 철저히 막히다 보니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그저 사이드로 빠지며 마팁 혹은 반다이크의 시선을 옮기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물론 이런 케인의 움직임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리버풀의 미드필더진은 이날 좁은 간격을 유지했고 나머지 사이드 부분을 마네와 살라가 내려와서 커버하는 식의 수비 형태를 고수했는데 케인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리버풀의 포백과 미드진이 따라오게 되면서 반대쪽에 공간이 나곤 했거든요.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팀 내 에이스 같은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능동적인 모습보단 수동적인 모습이 많았고 비판을 피하긴 어려웠죠. 포체티노의 두 번째 변화의 키는 에릭센이었습니다. 에릭센은 전반전에 딱히 영향력 있는 활약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패스의 타이밍이 조금씩 늦었으며 상대의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오가는 공격수들에게 원활한 패싱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우라가 윙크스와 교체된 이후로 좀 더 낮은 공간에 들어서면서 그의 발끝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리버풀의 미드필더들이 좁은 간격을 유지한 탓에 윙크스가 패스를 주저했다면 에릭센은 그 사이를 가르는 패싱에 더욱 초점을 맞추며 고무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변화는 요렌테의 투입이었어요. 포체티노는 마지막 교체 카드로 요렌테를 꺼내들었고 투톱을 이용해 반다이크와 마팁을 각각 1대1로 상대하고자 했죠. 하지만 이는 얼마 가지 못해 조고메즈가 투입되며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끝끝내 토트넘은 그렇게 한 골도 뽑아내지 못하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죠. 한편 클롭은 꽤 빠른 시간에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리버풀은 이 경기에서 공격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공격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적은 숫자의 선수들로 공격을 시도했던 리버풀이었기에 선수 한 명 한 명의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었고 폼이 좋지 않은 피르미누는 빠르게 교체되었습니다. 피르미누 대신 투입된 오리기는 좋은 활약을 펼쳤죠. 무려 쐐기골까지 넣으며 시즌 막바지 리버풀의 주인공은 자신임을 어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경기는 조금 지루한 양상으로 흘러갔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같은 리그에 속해 있는 팀들이다 보니 서로에 대해 너무도 잘 알았던 것이 경기가 다소 루즈했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클롭은 철저히 계산적인 경기를 펼쳤고 포체티노는 나름 분전했지만 이를 당해내지 못했어요. 냉정하게 토트넘은 리버풀을 공략하지 못했으며 완패했죠. 기존 그들의 경기 방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곤 하나 클롭의 대처 방식은 발군이었어요. 리버풀은 트로피를 들어올릴 자격이 있는 팀이었고 그들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